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산짐승이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삼켰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관아에서 보낸 사냥꾼 12명이 산으로 들어가더니 사흘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딱 한 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하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그 눈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살면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을 나중에 하나하나 꿰어 맞춰보니 그 짐승은 다 자란 황소 3마리를 겹쳐 세워놓은 것보다 컸고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 땅이 흔들렸으며 포효 한 번에 산비탈에 눈이 와르르 흘러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것은 이 짐승이 절대 배가 고파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먹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마치 재미로 하는 것처럼. 나라에서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짐승을 잡는 자에게는 고을 하나를 통째로 내리겠다고. 조선 팔도에서 네로라 하는 사냥꾼과 무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계도 좋고 솜씨도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에서 나오는 모양이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칼을 버리고 나왔거나 아니면 아예 나오지 못했거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또의 동원 마당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자가 나타난 것은 발이 땅에서 한 뼘쯤 뜨는 키에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으며 손에는 허름한 연 하나와 집신 한 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호랑이를 잡는 데는 칼이 필요 없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어른들이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옳았습니다. 청룡산 아랫마을 다름리는 한때 80가구가 모여 살던 제법 너른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감나무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다름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고 타지에서 흘러든 사람들도 한번 눌러앉으면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물이 좋고 땅이 좋았습니다. 산이 마을을 세 방향으로 감싸주고 있어서 겨울에도 칼바람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름리에는 집이 17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연기를 피우는 집도,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안악도, 논두렁에서 지게를 지고 걸어가는 사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온 마을이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개들도 짖지 않았습니다. 다름리의 개들은 이미 2달 전에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것은 여름이 끝나가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뭔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인지 천둥 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 소리가 쿵쿵쿵쿵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다름리 맨 윗집에 사는 황노인이었는데 황노인은 평생 이 산에서 나무를 해 온 사람이라 산짐승 소리라면 다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황노인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2 손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짐승이 아직 살아 있었구나. 황노인은 30년 전에 이미 한 번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죽었습니다.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온 그날 밤, 다른비에서는 소 5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육중한 통나무로 짜 만든 우리가 성냥개비처럼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쌀을 쌓아두던 창고, 벽이 짐승의 어깨에 쓸린 듯 반원형으로 패여 있었고, 거기서 40걸음쯤 떨어진 곳에는 주먹 2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큰 발자국이 땅에 2치 깊이로 찍혀 있었습니다. 김사냥꾼이 그 발자국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건 호랑이가 아니야. 호랑이 흉내를 내는 다른 짐승이 있는 거야. 김사냥꾼은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43세 나이에 전국 어느 사냥대회에서도 빠진 적이 없었고 3번이나 우승 깃발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활솜씨가 비할 데 없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잇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자고 어디서 먹으며 어떤 방향으로 달아나는지를 발자국 하나만 봐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 김사냥꾼이 발자국을 보고 짐승이 아니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가 채 이틀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새벽에 마을 어귀에서 일을 나가던 박첨지의 아들이 혼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었지만 정신을 잃고 있었고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그 아이 곁에는 소 2마리의 뼈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고기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오직 뼈만. 그리고 그 뼈들이 하나같이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빨로 씹어서 부순 것이 아니라 마치 맷돌로 간 것처럼 곱게 분쇄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이 뼈 속의 골수까지 먹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김사냥꾼이 그것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호랑이야. 호랑이 맞아. 그 이후 열흘 동안 다른비 사람들은 낮에도 문을 잠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잠근 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짐승에게 다름리의 문이란 종이로 만든 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번째 습격이 있던 날 밤에는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박씨 집안 사랑채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통째로 뽑혀 나갔고 그 집에 묵고 있던 나그네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신발 한 짝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관하로 몰려갔습니다. 다른비를 다스리는 사또는 정상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50에 가까운데 몸은 둥글고 얼굴은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으며 무엇보다 돈을 아주 많이 좋아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한 지 4년이 되었는데 부임할 때보다 살이 2배는 찐 반면 마을 백성들의 살림은 2배쯤 얇아졌다는 소문이 공공연했습니다. 정사또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호랑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야단들이야? 그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포교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사냥 도구 꺼내다가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직접 잡으라고 해.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짐승을 잡느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사또는 부채를 딱딱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농사만 짓고 살았지. 뭘 할 줄 알아야 말이지. 사냥꾼들한테 부탁해. 내가 상금 내걸어 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 상금이라는 것이 얼마였냐 하면 쌀 10마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식인 짐승을 잡는 대가로 쌀 10말. 그것이 정사또가 생각하는 백성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사또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각 집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려버렸습니다. 호랑이 퇴치 비용 명목으로.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세금 내기 싫으면 니들이 나가서 잡든지. 이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백성들의 등에 올려놓고 그 무게를 이용해 백성들을 움직이는 것.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공을 자신이 가져가고 해결이 안 되면 백성들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 어쨌든 사냥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쌀 10말도 아쉬운 사람들, 혹은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들. 처음 팀을 짰을 때는 사냥꾼이 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김사냥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냥은 참담했습니다. 김사냥꾼 팀은 호랑이의 발자국을 따라 청룡산 인흥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숲이 트인 곳에 함정을 파고 냄새를 지우기 위해 쑥을 태웠으며 짐승이 지나갈 만한 길목마다 올가미를 쳤습니다.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전문가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그 밤 짐승이 왔습니다. 나중에 살아 돌아온 김사냥꾼이 말한 것은 이러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올가미를 치지 않은 방향에서 났어요. 우리가 준비한 길목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마치 우리가 어디에 준비를 해놓았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팀원이 신호를 보냈고 그 다음 순간에는 그 사람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6명 중 2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셋은 도망쳤습니다. 김사냥꾼 자신도 그 셋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도 도망쳤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 짐승 앞에서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어서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내가 도망치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관하로 달려온 김사냥꾼은 사또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짐승입니다. 나라에 보고해서 군사를 불러야 합니다. 정사또는 부채로 상을 닥쳤습니다. 군사를 부르면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온 나라에 알리는 꼴이잖아. 안 돼. 내가 다시 가. 나으리, 저는 못 갑니다. 못 가. 사냥꾼이 짐승을 못 잡겠다고. 그럼 너 사냥꾼 자격 없는 거야. 당장 관아 창고에 있는 내 쌀 갚아. 밥 먹은 값 내놓으란 말이야. 이것이 정사또의 해결책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못한 사람을 벌주는 것. 두 번째 사냥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무인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과 출신으로 등에는 큰 활을 메고 허리에는 장검을 찼으며 걸음걸이 자체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열흘 후 그 무인이 하산했습니다. 활이 없었습니다. 장검이 없었습니다. 상투가 풀어져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고 두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무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 짐승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두려움이 뭔지 아는 짐승이 아닙니다. 화살이 박혀도 물러서지 않고 칼이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냥감을 보는 눈이 아니라 장난감을 보는 눈입니다. 마을은 완전히 공포에 잠겼습니다. 세 번째 팀도, 네 번째 팀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산 입구에서 발자국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해산했습니다. 정사또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짐승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밥이나 처먹고 짐승 하나 못 잡아. 다들 세금 2배로 올려. 짐승 잡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 다른비 백성들의 허리가 휘었습니다. 이미 호랑이의 습격으로 소와 밭을 잃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거기다 세금까지 올랐습니다. 몇몇 가정은 짐을 싸 야반도주했습니다. 마을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그 무렵 정사또는 새로운 방책을 발표했습니다. 호랑이를 잡는 자에게 상금 쌀 10말 대신 무려 쌀 50 가마와 관아, 인근 땅 한 떼기를 내리겠다고. 이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또 본인은 이 선언을 동원에 앉아서 두꺼운 문 네 겹이 달린 방 안에서 했습니다. 그 방은 관아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사또 자신은 호랑이의 발톱끝도 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다른비의 15번째 사냥꾼 팀이 꾸려지던 날, 관아 마당에 한 아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아니,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너무 낡아서 발이 거의 다 보였습니다. 저고리는 휘었지만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얇아져 있었고 머리에는 아이들이 하는 간 모양의 작은 페랭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 하나와 집신 한 짝. 아이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를 뵙고 싶습니다. 포교 하나가 낄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꼬맹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썩 꺼지지 못해.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랑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포교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뒤로 돌아 안으로 들어가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웃으면서. 사또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워낙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재미삼아 한번 보자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동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곁에는 남아있는 사냥꾼 몇 명과 관아, 아전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7살입니다.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또도 흐흐 웃었습니다. 7살짜리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어떻게? 아이는 손에 든 연과 집신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잡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복절도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냥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또는 웃음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놈인지 알고 그러는 거냐? 칼든 어른들도 다 내버리고 도망친 짐승이야. 그런데 7살 꼬마가 연으로 잡겠다고? 아이가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칼로 못 잡으면 칼 말고 다른 걸로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칼 말고 다른 걸로 시도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사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지금 이 순간 저 산에 있는 호랑이보다 나으리의 체면이 더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십니까? 동헌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정사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냥꾼도, 그 어떤 무인도 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백성보다 나으리 목숨이 중요하냐고 묻다니. 감히 관아동원에서 사또의 면전에서 7살짜리 아이가 아전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 중 하나가 팔을 걷어붙이며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봐라. 당장 끌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으리? 정사또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속으로는 끌어올랐지만 지금 당장 아이를 끌어내면 자신이 7살짜리 말에 당황한 것이 드러나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억지로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래서 내 놈 생각은 뭔데? 연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거냐?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연을 내려놓고 그것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대나무 살로 만든 평범한 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의 뒷면을 보니 거기에 먹물로 뭔가가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가 눈을 찌푸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글자들이었습니다. 도형과 선, 그리고 글자들. 7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기에는 너무 정교한 설계도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호랑이를 잡는 방법입니다. 아이는 연을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힘이 셉니다. 칼보다 강하고 화살보다 빠릅니다. 힘으로 이기려면 호랑이보다 더 강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겨야 합니다. 다른 것이 뭔데? 마음입니다. 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방금 전까지의 긴장이 웃음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 짐승 마음을. 야, 이 꼬마야, 짐승한테는 마음이 없어. 본능만 있지.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으리,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에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경계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특히 자존심이 강한 짐승입니다.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됩니다. 아전 하나가 코웃음 쳤습니다. 어디서 들은 소리야? 아버지가 사냥꾼이야? 할아버지가 사냥꾼이야? 아이는 그 아전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할아버지도 농사꾼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습니다. 이 마을에서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다시 사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에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차갑고 또렷한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칼이 없어도, 활이 없어도, 나이가 7살이어도. 사또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박이랑입니다. 박이랑. 나이에 비해 말을 잘하는구나. 나으리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가신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그때 뒤쪽에 있던 사냥꾼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꼬마 내버려 두면 큰일 납니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그냥 내쫓으시지요. 그 말에 다른 사냥꾼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 아이가 죽으면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박이랑은 그 포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어른들이 그 시선에 왠지 모르게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짐승한테 죽으면 당연히 제 탓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짐승을 잡겠다고 직접 나서실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를 막을 권리가 없으십니다. 이 말에 사냥꾼 하나가 발끈했습니다. 몸집이 크고 목소리도 컸던 그 사냥꾼은 이름이 도갑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꽤 이름을 날렸지만 세 번째 사냥에서 혼비백산 도망쳐온 이후로 모두 앞에서 체면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치욕이 분노로 바뀌어 있었고 지금 그것이 아이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야, 이 꼬맹아, 네가 뭘 안다고? 그 산에 올라가면 죽어. 죽어서 뼈도 못 추여. 어른들도 다 도망쳤는데 7살 네가 뭘 할 수 있어. 연이랑 집신으로 호랑이를 잡아.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이는 도갑을 향해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나으리는 그 산에 직접 올라가 보셨습니까? 물론이지. 그러면 호랑이를 직접 보셨습니까? 봤지. 그러면 왜 돌아오셨습니까? 도갑이 굳었습니다. 박이랑이 계속 말했습니다. 직접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그 짐승이 칼과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칼과 화살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아실 텐데. 왜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도갑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또를 다시 향했습니다. 나으리,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사흘 안에 그 호랑이를 데리고 이 마당으로 오겠습니다. 데리고 온다고 죽여서가 아니라 데리고 옵니다. 살아서 나으리 가마 앞까지.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해봐. 대신 그가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사흘 안에 못 오면 내 가족이 진 세금 2배로 올린다. 알겠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저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조건, 꼬마가. 제가 호랑이를 데려오면 나으리께서 약속하신 쌀 50가마와 땅은 저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백성 전부에게 똑같이 나눠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잠깐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호랑이 때문에 올린 세금은 전부 돌려주십시오. 동헌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사또의 얼굴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희미한 두려움인지. 7살짜리 아이에게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거 별거 아니지. 어차피 못 해올 테니까.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해봐. 박이랑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연과 집신을 집어들고 동건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갑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꼬마 죽겠네. 박이랑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기한은 아이가 먼저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데려온다고.
아이는 왜 사흘이라고 했을까요? 며칠이 걸려도 된다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대답은 나중에 밝혀지는데, 아이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할을 나온 박이랑은 마을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마을에서 두루 알려진 이야기꾼 할머니 집 앞에 멈췄습니다. 3월댁이라 불리는 이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고 가장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랑이에요. 3월댁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에 눈이 가늘었습니다. 왔니? 관아에 갔다 오는 거냐? 네. 허락받았어요. 3월댁은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제가 물어봤던 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호랑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3월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짐승이 처음에 마을로 내려올 때 소울음 소리를 따라왔다고 했지. 그리고 개들이 짖자 잠깐 멈췄다고 했어. 딱 한 번만. 짖는 소리가 아니라 개들이 울부짖는 소리에. 그리고 거울 앞에서는요? 3월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어디서 들은 거냐? 지난달에 산 위 약초꾼 아저씨한테서요. 그 아저씨가 호랑이를 직접 봤다고 했잖아요. 도망치다가 개울가에서 봤는데 호랑이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멈췄다고 하셨잖아요. 3월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자기 모습을 보면 경쟁자로 착각합니다. 자기 영역에 다른 호랑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는 절대 자기 영역을 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3월댁이 오래된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랑아.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니? 거울로 혼란을 줘도 결국 그 짐승은 거울이 짐승이 아니라는 걸 알아챌 테고. 박이랑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장치가 필요합니다. 거울은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 진짜 공포를 집어넣을 겁니다. 진짜 공포가 뭔데? 호랑이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것.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 불꽃과 소리입니다. 3월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대나무 폭죽? 네. 그런데 그냥 터뜨리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호랑이가 거울에 완전히 집중했을 때 딱 그 순간에 터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기도 필요합니다. 오색 연기. 어디서 구하려고? 할머니한테서요. 3월댁이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약재와 가루들이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쑥, 유황, 적토. 할머니가 차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비율을 맞춰서 태우면 색깔 연기가 나온다. 내가 알고 있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내내 앉아서 작업했습니다. 7살 아이와 80살 할머니가 관아에서도 산에서도 아무도 몰래 식인 호랑이를 잡는 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이랑은 이른 새벽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관아 사냥꾼들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농사꾼, 나무꾼, 아이들. 그가 이 사람들에게서 구한 것들은 이러했습니다. 커다란 집 인형 하나, 낡은 구리 거울 하나, 대나무 통 12개, 가는 실 10가닥, 그리고 밤새 사몰대기 만들어준 색깔 연기 주머니 6개. 집 인형을 만들어준 것은 마을에서 집공예를 잘한다고 소문난 홍서방이었습니다. 아이가 치수를 불러주는 대로 만들었는데 완성된 인형은 키가 어른 남자만 했고 머리에는 사냥꾼의 곶깔이 얹혀 있었습니다. 등에는 활집 모양의 집단이 묶여 있어서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홍서방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거냐? 호랑이, 낚시, 미끼입니다. 홍서방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거울을 구해준 것은 다름이 안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최참봉 댁이었습니다. 아이가 거울을 빌려달라고 하자 최참봉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거울로 뭘 하게? 호랑이 눈을 속일 겁니다. 부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거울을 내어줬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오후 박이랑은 혼자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관아 사냥꾼 중 하나인 검은 수염의 태갑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아이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야, 어디가? 혼자 산에 올라가려고? 네. 미쳤어. 사또 허락은 받았다지만 혼자 가면 죽어. 아이가 팔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태갑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면 여기 계시면 됩니다. 저 혼자 갑니다. 박이랑은 짐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태갑은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갑은 관아로 가서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으리, 그 꼬마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사또는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겠지. 그러면 그 집안 세금 올리면 되는 거고. 태갑은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관아를 나오면서 그는 계속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죽겠지. 그런데 왜 자꾸 그 눈이 생각나는 걸까? 흔들리지 않던 그 눈이. 박이랑이 산으로 들어간 것은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고른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야행성 짐승입니다. 낮에는 자고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지금 이 시간이 호랑이가 막 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산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승이 깨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이는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며 발자국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찾아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루트를 이미 그의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박이랑은 거의 매일 이 산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산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 밖에서 나무꾼들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짐승이 남긴 흔적들을 연구했습니다. 발자국의 방향, 어느 쪽에서 내려와서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털이 나무 껍질에 긁힌 높이, 짐승의 어깨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배설물의 위치, 짐승이 어느 지점을 자기 영역의 중심으로 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짐승이 물을 먹는 곳. 모든 짐승에게는 물을 먹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한 물구덩이를 평생 씁니다. 짐승이 그 장소에 오는 것은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으로 옵니다. 경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박이랑은 그 경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 이능선을 넘어 골짜기로 내려가면 작은 계류가 있는데 그 계류 옆에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 그 소나무 사이 바위에 발자국이 2치 깊이로 패여 있었습니다. 바위에 발자국이 패이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번을 같은 장소에서 뛰어내린 결과입니다. 그 자리가 짐승의 물 마시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산기슭의 큰 소나무 아래에 누군가 파다 만 것처럼 보이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깊이는 반 길쯤 되었는데 안에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마 앞서 왔다가 도망친 사냥꾼들이 파다 버린 함정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구덩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씩 웃었습니다. 이것도 쓸 수 있겠다. 아이는 구덩이 주변의 흙을 대충 고르고 구덩이 안에 낙엽을 더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구덩이 바로 옆 소나무에 아주 가는 실 하나를 무릎 높이로 묶었습니다. 실의 다른 끝은 조금 떨어진 다른 나무에 연결했습니다. 아주 가는 실이라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에 조그만 대나무 통 하나를 매달았습니다. 대나무 통 안에는 3월댁이 만들어준 붉은 연기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치였습니다. 지나가다 실에 걸리면 대나무 통이 쓰러지면서 연기 가루가 쏟아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냥꾼들이 따라올 경우 그들이 이 길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경고 장치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박이랑이 알아채고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박이랑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분응선 중턱쯤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이랑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이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이는 것. 포식자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랑이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혹은 왼쪽 위 바위 뒤에서.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집 인형의 팔 부분을 꺼냈습니다. 인형 전체를 꺼내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팔 하나만 꺼내 나무 가지에 걸쳤습니다. 그 지프로 만든 팔이 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사람 팔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는 그 자리를 슬며시 벗어나 10걸음 뒤 숲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각이 지났습니다. 2각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바위 뒤에서 거대한 줄무늬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이랑은 숨을 삼켰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깨까지의 높이가 어른 남자의 허리 위를 넘었습니다. 발 하나가 어른 얼굴만 했습니다. 줄무늬는 선명했고 털은 빳빳이 서 있었으며 꼬리가 땅에 질질 끌릴 만큼 길었습니다. 그 짐승이 움직일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크기에 어울리지 않게 완전한 무음으로 마치 그림자가 스치듯 움직였습니다. 짐승은 지팔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코를 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다음 지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그 바람에 흔들리는 지팔을 응시했습니다. 귀가 앞으로 쫑긋 섰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숲을 뒤에서 그 모습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짐승은 결국 지팔에 흥미를 잃고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박이랑은 그 뒷모습을 눈으로 좇으며 속으로 기억했습니다. 이동 방향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짐승이 지팔을 보고 멈춘 시간과 반응 방식. 맞았습니다. 움직이는 것에 반응했습니다. 냄새보다 시각적인 자극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된 순간 두 번째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짐승이 사라진 방향을 확인한 뒤 아이는 계류 쪽으로 돌아 내려갔습니다. 물 마시는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울을 꺼냈습니다. 구리 거울이었는데 이랑이는 그것을 소나무 두 그루 사이에 비스듬히 세웠습니다. 거울이 물 마시는 바위 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달빛이 비추면 반사가 잘 되도록 각도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 인형을 꺼냈습니다. 인형을 거울 옆에 세웠습니다. 사냥꾼 모양의 집 인형이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발 아래에 아주 가는 실을 연결했습니다. 실의 다른 끝은 20걸음 떨어진 바위 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뒤쪽 땅에 대나무 통 3개를 묻었습니다. 안에는 폭죽 가루와 연기 가루가 섞여 있었습니다. 통의 윗부분에는 심지가 달려 있었고 심지는 길이가 달랐습니다. 가장 짧은 것은 2뼘, 가장 긴 것은 6뼘. 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박이랑은 설치한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거울 각도, 인형 위치, 실의 경로, 폭죽 심지의 상태,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걸음 떨어진 바위 뒤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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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을 울렸습니다.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 돌멩이가 튀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발자국 소리 사이사이에 낮고 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장간 풀무 같은 소리. 거대한 폐가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박이랑은 바위 뒤에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두 손으로 긴 실끝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실은 집 인형의 발에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은 거울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짐승이 계류에 도착했습니다. 물 마시는 바위 위에 앞발을 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물을 마시는 소리, 혀로 물을 핥은 소리. 아이는 그 소리를 세었습니다. 핥은 소리가 10번. 그 다음에 짐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박이랑은 바위 뒤에서 거울 쪽을 간신히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달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그 빛이 거울 앞에 놓인 집 비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앞으로 쫑긋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는 없었습니다. 집과 흙 냄새뿐. 그런데 달빛 속에서 거울에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거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거울 앞에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줄무늬 짐승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이 형형했고 그 덩치가 자신과 똑같이 컸습니다. 자기 영역에 감히 침범한 다른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온몸에서 털이 곤두섰습니다. 낮고 깊은 으르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울 속의 짐승도 으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침입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림에 으르렁거림으로 맞섰습니다. 호랑이는 분노했습니다. 앞발로 땅을 쳤습니다. 쾅! 거울 속 짐승도 앞발로 땅을 쳤습니다.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밤 산이 울렸습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거울 속 짐승도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는 포효. 입은 열렸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경쟁자가 울부짖는데 소리가 없다는 것을.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거울 속 짐승도 한 발 다가왔습니다. 다가올수록 선명해졌습니다. 덩치가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에게서 반드시 나는 냄새가 이 상대에게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이성과 본능이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이랑이 손에 꼭 쥐고 있던 실을 당겼습니다. 집 인형이 흔들렸습니다. 거울 옆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팔을 흔들며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의 시선이 인형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자극이었습니다. 냄새가 없는데 움직이는 것. 살아있지 않은데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호랑이의 본능이 처리할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호랑이가 인형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발톱으로 인형을 후려쳤습니다. 집 인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과 나뭇가지와 헝겊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도, 살도, 뼈도, 그리고 냄새도. 호랑이는 부서진 인형 조각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것들을 앞발로 헤쳐봤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짐승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의 혼란이 깊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이랑이 바위 뒤에서 손을 뻗어 가장 짧은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직. 심지가 타들어갔습니다. 두 뼘. 하나, 둘, 셋. 펑. 첫 번째 대나무 폭죽이 터졌습니다. 굉음이 밤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새빨간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호랑이 발 아래에서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붉은 연기.
호랑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으로 물러섰습니다. 박이랑은 즉시 두 번째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직. 펑, 펑, 펑. 대나무 폭죽 3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청록색 연기, 황색 연기, 자주색 연기가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사방이 색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미리 심지를 연결해 둔 폭죽줄이 차례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파팡, 파팡, 파파팡. 소리와 빛과 색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호랑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이랑은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짐승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 이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는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맹수의 비명은 포효와 달랐습니다. 공격할 때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질린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높고 날카롭고 처절했습니다. 연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호랑이 주변이 온통 오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짐승의 모습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울 속 짐승은 연기에 휩싸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호랑이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공격을 받는 것인지 도망쳐야 하는 것인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포식자의 뇌가 처음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짐승은 빙빙 돌았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리다가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다가 멈추고, 또 다시 연기 속을 향해 돌진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러났습니다. 박이랑은 바위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공황 상태에서 얼마나 빠른지. 빙글빙글 도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2배는 빨랐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방향이 아이 쪽을 향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호랑이가 아이가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10걸음 거리까지 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참았습니다. 동작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도 죽이려 했습니다. 호랑이가 멈췄습니다. 코를 들었습니다. 박이랑은 어젯밤 내내 3월댁이 알려준 대로 온몸에 쑥물을 발랐습니다. 사람 냄새를 지우기 위해. 그것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코를 킁킁거렸지만 사람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죽줄이 터졌습니다. 파파파팡. 호랑이가 다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아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달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나무를 들이받고 계류를 뛰어넘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별빛이 내려왔습니다. 박이랑은 바위 뒤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정직했습니다. 박이랑은 그 자리에 잠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나 흩어진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이 무사한지, 폭죽이 제대로 터진 것들과 남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울은 멀쩡했습니다. 폭죽은 3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오늘 밤은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짐승이 이 장소에서 겪은 공포는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짐승은 여기에 다시 오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옵니다. 그때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것을 하나 더 목격했습니다. 짐승이 달아난 방향에서 한참 뒤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둘 혹은 셋. 가볍지 않은 발걸음이 산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이랑은 다시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 빛이 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뭔지 모르겠다. 폭죽 소리 같았는데 폭죽을 여기서 산 중에. 잠시 침묵.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꼬마가 한 거 아닐까요? 설마 애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 그런데 호랑이 비명 소리를 들었잖습니까? 저 짐승이 비명을 지른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일단 내려가자. 내일 사또한테 보고해야지. 발자국 소리가 내려갔습니다. 박이랑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또의 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또가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내일 사또에게 보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또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짐승보다 사또가 더 빨리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이틀째 밤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이랑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날 아침 관아에는 간밤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사또 정상현은 그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산속에서 폭죽 소리, 오색 연기, 그리고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비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 박이랑이라는 7살 아이가 혼자 산에 들어가 짐승을 몰아붙였다는 소문. 사람들이 새벽부터 관아 앞에 몰려들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 정사또는 보고서를 탁상에 내려쳤습니다. 저 꼬마가 정말 뭔가를 하고 있구나.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로 호랑이를 잡아온다면 어떻게 되는가? 7살짜리가 해낸 일을 수십 명의 사냥꾼과 무인들이 못한 일을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자신이 쌀 50가마와 땅을 약속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기억한다면, 정사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아전수석인 박영감을 불렀습니다. 저 꼬마를 산에서 내려오게 해. 지금 당장. 무슨 이유로요? 이유, 아이가 위험하다고. 보호 명목으로. 데려와서 관아에 잡아두면 돼. 박영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으리, 그러면 백성들이 뭐, 내가 안전을 위해 아이를 보호한 거라고 하면 되잖아. 어서 가. 박영감은 사냥꾼 도갑과 부하 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그들은 뜻밖의 것을 마주쳤습니다. 다른비 마을 사람 20명이 산 입구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농사꾼 홍서방, 나무꾼 몇 명, 그리고 사월댁 할머니. 박영감이 다가갔습니다. 비켜. 관아 명령이야. 홍서방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이 산에 아이가 있어.
데리러 가야 해. 그 아이는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내려올 겁니다. 위험하단 말이야. 비켜. 3월댁 할머니가 느릿느릿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그 할머니가 박영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왜요? 저 아이 아버지가 이 산에서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아이가 저 짐승을 잡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그 아이를 막으면 그것은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원수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박영감은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빽빽하게 산입구를 메웠습니다. 도갑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하지는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 박영감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또한테 보고해야겠다. 그가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이 산속에서 박이랑은 이틀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어제보다 낮게 떴습니다. 구름이 끼었습니다. 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늦게 짐승이 왔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겼을 때였습니다. 짐승이 계류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훨씬 느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가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짐승이 물 마시는 바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주위를 경계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또 맡고 귀를 쫑긋 세우고 사방을 확인했습니다. 거울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젯밤에 이미 거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짐승이 거울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서 멀찍이 거리를 두며 물만 마시려 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오늘 밤 거울의 위치를 바꿔 놓았습니다. 물 마시는 바위 바로 앞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거울을 직면해야 하는 위치에 짐승이 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거울은 아이가 안에 촛불 하나를 비밀스럽게 숨겨두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짐승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짐승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짧게, 낮게. 그러나 어젯밤과 달리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서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박이랑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위 뒤에서 실새 가닥을 동시에 당겼습니다. 계류 상류 쪽 나무 위에 매달아둔 작은 통이 흔들렸습니다. 통 안에는 조약돌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통이 흔들리자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달그락달그락달그락.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통에 매달린 작은 거울 조각들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만 촛불의 빛을 받아 그 거울 조각들이 반짝였습니다. 짐승의 눈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다른 실을 당겼습니다. 반대편 계류하류 쪽 나무에서도 같은 소리와 빛이 났습니다. 짐승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다른 실. 이번에는 머리 위에서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아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방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반짝이는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거울 속에서 자신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짐승이 점점 좁아지는 공간 안에 갇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황이 아니라 완전한 무력감. 마지막 폭죽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 것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3월댁과 밤새 특별히 만든 것이었는데 터지면서 소리보다 먼저 강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번개처럼. 그리고 그 빛이 거울에 반사되었고 거울은 그것을 사방으로 튕겨냈습니다. 한순간 어두운 밤산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짐승은 그 빛 속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동공이 최대로 열려 있던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빛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시각 충격. 그 상태에서 폭죽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파팡파팡파팡. 짐승은 비명을 지르며 계류상류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는 방향이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산 아래로 달아났는데 이번에는 산 위로 더 깊은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아이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산 위에는 이미 사흘 전에 준비해둔 마지막 장치가 있었습니다. 청룡산 깊은 곳, 오래된 암벽 아래에 천연 굴이 있었는데 그 굴 입구의 아이는 굴 안쪽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쑥 연기를 피웠습니다. 쑥 연기는 짐승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공황 상태의 짐승이 도망칠 때 어두운 좁은 공간으로 파고드는 것은 본능이었습니다. 아이는 짐승이 달아난 방향을 확인하고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짐승보다 먼저 굴 앞에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로. 숨이 찼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뛰었습니다. 지름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아이는 이 길을 어제 미리 3번이나 왕복하면서 기억해 두었습니다. 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굴 옆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아이의 것보다 훨씬 큰 어른 집신. 짐승이 왔습니다. 쑥 연기 냄새를 맡은 것인지 혹은 어두운 굴 속이 안전해 보인 것인지 짐승은 굴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굴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기 주머니 2개를 굴 입구에서 터뜨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들. 짙은 회색 연기가 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굴 입구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연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짐승은 기침을 할 것이고 연기를 피하려 하겠지만 굴 안에서는 방향이 없을 것이고 굴 안이 연기로 차오르면서 결국 짐승은 굴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거나 굴 입구 쪽으로 나오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입니다. 굴 입구 쪽으로 나오면 아이가 있었습니다. 3월댁이 말해줬습니다. 쑥 연기는 짐승의 공격성을 낮추고 몽롱하게 만든다고. 유황과 쑥의 혼합 연기는 특히 효과가 강하다고. 기다렸습니다. 일각쯤 지났을까요? 굴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이 기침을 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기침 소리가 굴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톱이 바위를 긁는 소리. 천천히 비틀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굴 입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이랑은
집신을 꽉 쥐었습니다. 굴 입구에서 거대한 머리가 나왔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연기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콧물이 흘렀습니다. 털은 잔뜩 헝클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 어젯밤 자신이 들이받은 나무와 바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짐승이 이 순간만큼은 그저 크고 지친 동물이었습니다. 박이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짐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쯤 감긴 그 눈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피로와 공황이 겹쳐 있는 짐승은 앞에 서 있는 작은 것이 위협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짐승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0걸음, 6걸음, 3걸음. 그리고 아이는 짐승의 목에 집신끈을 넘겼습니다. 짐승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느렸습니다. 연기의 효과였습니다. 아이는 끈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물론 짐승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집신끈을 목에 건 채 거대한 짐승이 걸었습니다. 느릿느릿 비틀거리며 마치 잠에서 덜 깬 거대한 개처럼 산 입구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3월댁 할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홍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관아 쪽으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나고 짐승이 지나가자 그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 2, 10, 20. 다름리의 모든 사람이 아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 사또 정상현이 소식을 듣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영감과 도갑과 아전들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아이가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일부러 가마에 앉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이가 성공했다면 자신이 그 공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마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광경을 본 순간 그 계산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7살 아이가 집신끈을 손에 들고 그 끈을 목에 건 채 거대한 호랑이를 끌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 짐승이 전신의 털이 떡진 채로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아이 뒤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도갑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영감이 가마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멈췄습니다. 사또의 가마 앞에 나으리 데려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이랑이 가마 커튼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으리?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가마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정사또가 가마 안에서 뒤로 자빠지며 굴러 나왔습니다. 호랑이를 보는 순간 몸이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마당 흙바닥 위에 엎드린 자세로 나뒹굴었습니다. 관복이 구겨졌습니다. 가시 날아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여있던 다른비 백성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2달간의 공포가, 억압이, 착취가 그 웃음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정사또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일어났습니다. 흙이 관복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꼴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이랑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쌀 50가마를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올린 세금을 돌려주십시오. 사또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교활함이 번쩍였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살아있는 호랑이를 데려오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야. 잡아오는 것이었어. 저 짐승이 아직 살아있잖아.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이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살아서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나으리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맞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또가 아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갑이 나섰습니다. 사또 나으리, 사실 저 꼬마가 혼자 잡은 건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 박이랑이 도갑을 봤습니다. 도갑 어른, 그러면 어른께서 함께 가셨습니까? 어른이 도와주셨습니까? 도갑이 굳었습니다. 나는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보지도 않으셨으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이 났습니다. 사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그 사람도 알았습니다. 모여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더 큰 망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영감. 예, 나으리. 창고에서 쌀 50가마 꺼내. 박영감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세금 장부 가져와. 지난 2달치 추가 징수분 계산해서 다 돌려줘. 마당에서 환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이랑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등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안으려 했습니다. 3월댁 할머니가 천천히 아이 앞에 와서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그 손길을 받으며 처음으로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짐승은 마당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기가 풀리면서 눈이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네준 고기 한 조각을 받아먹고는 낮게 코를 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웃음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짐승이 저렇게 저 아이 앞에서는 얌전하다고. 박이랑은 짐승 옆에 쭈그려 앉아서 집신끈을 천천히 목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가. 짐승이 눈을 반쯤 뜨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산으로 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알았지? 물론 알아들을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을 한 번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보지 않고 관아 마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쩍 갈라졌습니다. 짐승은 마을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를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정사또는 엎드렸다가 일어난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관복에 흙을 털지도 않은 채, 갓을 줍지도 않은 채, 그는 마당 한복판에 서 있는 7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다름리에서 정사또의 행동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금을 올리는 일이 줄었고 백성들의 하소연을 예전보다 조금 더 들었다고. 물론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탐욕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에서 7살 아이에게 가마에서 굴러떨어지는 망신을 당한 기억은 아마 그 사또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름리에는 그 뒤로 호랑이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이랑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그 마을에서 불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무서운 것을 만나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랑이처럼 하면 돼. 무서우면 거울 들고 가. 칼이 아니라 지혜로.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장 강한 맹수를 굴복시킨 7살 도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